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철근의 결속입니다. 이거를 결속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바로 제가 현장에서 감리했던 영상을 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철근의 결속률이 일반적으로 50% 정도 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50%냐,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10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예 영상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과연 이 결속이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굉장히 쉬워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두 철근이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요 철사로 이렇게 감아서 결속시켜 주는 걸 말 그대로 이제 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차 지점에 철근으로 감아준다, 고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여기 철근들이 바닥에 배근이 돼 있고,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요런데 이렇게 묶여 있죠. 여기 하나가 있고, 요거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위로도 여기 하나가 있고,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 하나가 있고, 또 건너뛰어서 여기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상부근 하부근이 겹쳐져 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포인트마다 만나는 지점에 묶어 놓은 거를 결속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50% 100%는 뭐냐. 자, 이렇게 배근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격자형으로 배치가 되겠죠, 교차해서. 그럴 때 여기를 결속을 해주는데, 자, 여기 100%는 전체를 이렇게 다 포인트마다 직교하는 데마다 다 결속을 해주는 게 이제 100%인 거예요. 그리고 50%는 뭐냐, 하나씩 건너뛰어서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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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각형 중간에 하나하나가 쭉 비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반 정도 결속이 된다고 해서 이제 50%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이. 그래서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요새 이렇게 50% 정도를 결속을 한다,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상부근 하부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100%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 결속선이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구조체가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RC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완성이 됐을 때 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 결속선들이 튼튼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다 100%로 감아줘야 되지 50%만 해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결속선은 엄밀히 따지면 구조체의 강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철근들이 위치가 이탈을 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철근이 움직여가지고 막 삐딱하게 이렇게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 구석탱이에 이렇게 다 몰렸다든지, 이랬을 때는 강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구조 도면에 명시된 대로 간격을 정확히 유지해서 제 위치에 있어야지 최상의 강도가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결속선은 이 철근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치 이탈을 하지 않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를 하든 100%를 하든 철근만 안 움직이고 제 위치에 고정이 되게끔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 가시겠죠? 50%를 해도 고정이 잘 돼 있는데 100%를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낭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철근이 그럼 왜 움직이냐,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이 일단 이 위를 철근들을 다 밟고 지나다녀요. 여기저기 밟고 지나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간격이 조밀조밀한데 이 철근들을 피해가지고 요 바닥을 밟고 다니긴 힘들겠죠, 콩콩 뛰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딱 요렇게 겹쳐진 지점에 발로 퐁퐁 밟고 지나다녀요. 그리고 이 철근 배근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팀에서 이 전기 배관 공배관 선들 있죠, 이거 하시는 전기팀에서도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하시고, 또 이제 설비 배관, 여기다가 이제 슬리브 같은 거 묻어요. 이렇게 배관 구멍이 뻥 뚫려야 되니까 그런 작업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저같이 감리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현장 소장님이건 누구건 왔다 갔다 다 하죠. 그럴 때 이제 철근들이 다 움직일 수가 있겠죠, 고정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 배근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부어 넣죠. 이 콘크리트가 물론 고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무게와 거기 그 안에 자갈들부터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이제 하중,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또 하중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고정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얘네들이 막 움직일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 콘크리트들이 다 뒤덮여졌어요. 이제 타설이 끝나서 그 상태에서는 또 보이지도 않아요. 철근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수정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의 고정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여유가 있다, 난 오로지 안전함과 튼튼함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뭐 100%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황, 현장 여건을 봐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는 좀 더 많이 해주는 것이고, 좀 덜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에는 한 50% 정도만 해줘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철근끼리 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음해 놓은 부분, 이런 데는 좀 신경 써서 더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가생이 부분 있잖아요. 가생이 부분. 자, 이렇게 격자형으로 다 배치가 됐을 때 이런 가생이 부분은 그래도 100% 해줘야 되겠죠. 여기 하나 안 해주면 얘가 굉장히 위아래로 난창거리겠죠. 끝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다 해주고, 가운데 진짜 널찍한 부분, 그런 데들은 이렇게 하나 걸러 하나씩 그냥 해주는 겁니다. 진짜 이 얇은, 이게 0.9mm 정도 되는데요, 이 철사가. 이걸로 이게 100%를 다 감아놔서 진짜 구조체가 더 튼튼해진다, 구조체의 강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철사로만 감을 게 아니고 여기다가 진짜 막 스판 용접을 해가지고 이 포인트마다 팍팍 용접으로 다 찍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구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는 철근을 조립해서 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해줘야 한다, 요런 정도로까지만 나와있고, 그리고 LH에서 나온 전문 시방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근을 제자리해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아야 한다. 철근이 교차하는 부위는 결속 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해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 주요 부분에는 2에서 3선 묶음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둥, 보, 벽, 이런 수직 구간들 있잖아요. 수직 구간에는 이렇게 바닥에 놓인 수평하고는 또 다르겠죠. 벽에 이렇게 배근이 돼 있고 수직으로 돼 있다, 이 수평애들이 잘못하면 쭉 밑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보 같은 데는 콘크리트 타설되는 물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 결속선도 오히려 한 선이 아니고 두세 가닥으로 결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슬라브와 벽체의 철근 간격이 300mm 이하인 경우 하나 걸러 결속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 말은 뭐냐, 이 철근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배근 간격. 요게 이제 300mm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300mm 포함해서 300mm보다 좁은 경우죠. 근데 웬만하면 보통 슬라브들은 200 간격이에요. 저희 아까 그 현장 사진에서 본 것도 200 간격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 걸러 하나를 결속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이 300이 넘어가면 요 간격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요 결속과 요 결속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또 철근이 난창거릴 수 있으니까 100% 다 해라.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끝에들은 다 이렇게 사이드 부분들은 당연히 다 하나에 하나씩 무조건 해줘야 되겠죠. 네, 일단 철근의 결속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렸고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100% 정확하다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나 다른 분들이 또 참고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철근들 배근된 거에 결속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결속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지금 이제 콘크리트가 엄청난 압력으로 타설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타설 압력을 잘 버텨야 되는 거죠. 철근들이 위치 이동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으시는 분 있잖아요. 저분이 저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거의 몸이 대각선이 될 정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지금 저거를 저렇게 버티셔야 됩니다. 그럴 때도 저 밑에 다리로 미는 힘을 버틸 정도로 이제 철근이 이 결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요. 대각선으로 거의 기울 정도로 저걸 밀면서 엄청난 힘으로 버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 바닥에 철근이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버틴다면 오케이인 겁니다. 오케이. 무조건 100%로 다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녹슨 철근을 과연 사용해도 될까? 입니다. 가끔 현장에서 철근에 녹이 쓸어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 사진에 보이시는 철근, 이게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철근이죠. E형 철근이라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튀어나온,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끈한 정상적인 철근들이죠.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녹슨 철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써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만약에 건설사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쓰려고 할 거예요. 아까우니까. 근데 내가 건축주라면 거꾸로 엄청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현장에 감리자가 있다면 절대 녹슨 철근을 못 쓰게 해서 건설사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철근의 녹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 후에 뭐 보관하다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것을 현장으로 이동, 반입하다가도 생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장에서 보관 중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장 보관 중이 가장 많이 생기기가 쉽겠죠. 왜냐면 공장에서는 뭐 생산하자마자 보낼 거고, 이동하는 중에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예를 들어 비를 맞았다거나 장마철에 이제 공사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철근에 녹이 이렇게 쓴 거죠. 갑바천 아니면 비닐 그런 걸로 덮어 놓더라도 이 대기 중에 습기가 많이 있으면은 저절로 또 녹이 씁니다. 물이 직접적으로 안 닿아도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한 가지 그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만약에 이렇게 철근이 있는데 녹이 이렇게 쓸었든 안 쓸었든 철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가 타설이 됐어요. 그래서 철근을 다 뒤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이제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 철근 표면에 산화 피막, 그러니까 부동태 피막이라는 게 쫙 생겨가지고 이 철근의 녹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가 타설이 딱 되면은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부식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 전에 과연 이걸 써도 되냐겠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세계 여러 학회들의 자료에 의하면 대기 중에 발생된 녹은 떨어져 나갈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고, 떨어져 나갈 정도의 녹은 브러쉬로 제거를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된다 라고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수치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6%. 이게 뭔 6%냐? 자,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요 단면적의 6%, 이 겉으로 쓴 녹이 요 단면적의 6% 이내거나, 또 같은 말인데 이 전체 철근의 중량의 6%, 그 6% 이내에 들어오면 써도 무방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철근의 녹이 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오히려 자, 이게 콘크리트 안에 이제 철근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요렇게 엠보싱이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마찰력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철근의 사실 엠보싱 때문에 이 콘크리트가 이 철근을 잘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철근의 녹이 이제 부착력을 증대시켜 준다는 건 사실 좀 경미하겠죠. 이런 요철이 잡아주는 거지, 요 표면에 녹이 있다고 요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분상으로도 생각해보면 아까 이렇게 매끈한 요런 철근보다는 좀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의 이런 녹이 좀 있으면은 더 잘 잡아줄 것 같긴 합니다, 진짜. 근데 아까 그 자료에서 얘기한 것처럼 발생된 녹 정도는 당연히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막 진짜 떨어져 나갈 정도의 녹은 브러쉬로
제거를 한 다음에 쓰라는 거는 좀 찝찝하긴 해요. 자,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얘는 막 브러쉬 새 브러쉬로 이렇게 막 하면은 얘네들 후두둑 떨어져 나갈 것 같죠. 너무 심하게 녹슬었죠. 그렇다고 이걸 브러쉬로 제거해서 쓰기는 어려울 뿐더러 사실 현장에서 이런 철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방치된 거지. 보통 현장에서 조금 뭐 한 1, 2주 지나서 녹이 슬었다, 비 맞아서, 그러면 보통 한 요 정도거나 아니면은 요 녹이 좀 더 뒤덮인 정도, 그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써도 무방하다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진짜 이렇게 해서 막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브러쉬로 막 다 긁어냈어요, 녹들을. 그럼 당연히 단면적도 줄 것이고 중량도 줄겠죠. 이제 그게 이제 커져버리면 당연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땐 진짜 신중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경미한 녹이라면 어차피 구조에서는 구조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할증, 그러니까 안전율을 좀 두고 구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자료를 좀 찾기가 너무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 정도의 녹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요 정도 이거나 아니면 여기 녹슨 정도로 해서 진짜 심지어 이렇게 철근이 다 녹을 뒤덮였다, 근데 한 녹슨 정도는 딱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써도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현장에서 그런 거 갖고 실랑이 하면서 이제 이거를 못 쓰느니 버려야 되느니 뭐 하느니 이렇게 괜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적당한 정도라면은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 서로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딱 보시면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철근 너무 비싼데 이런 것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정의심이 되신다 그럼 철근 녹슨 부분을 일부분 잘라 가지고, 그쵸? 얘를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쟀는데 뭐 한 덩어리가 뭐 5kg가 나왔다, 5kg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녹을 다 제거해 보세요. 녹을 제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무게를 달아가지고 6% 이내다 그러면은 써도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요 정도는 6%가 될 리도 없고, 진짜로 6% 가까이 갔다 그러면 과연 이 구조적으로 6%의 또 안전율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정미심쩍으면 이제 구조 설계자, 그러니까 구조 기술사하고 뭐 상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정 찝찝하다 그러시면 말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철근, 녹슨 철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과연 써도 될지, 또 어느 정도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창문 위쪽에, 발코니 창 윗부분에 콘크리트가 탈락하고 철근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옆쪽에, 방범창의 상부 쪽이죠, 그 창살 쪽 안쪽에도 이렇게 콘크리트들이 좀 깨져가지고 겨우겨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사진을 좀 가까이에서 제가 찍어서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턴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또한. 그리고 할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최대한 추려서 요점만 찍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이렇게 콘크리트 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슬래브를 받아주는 보, 그 안에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돼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을 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거죠. 그리고 배근도 뭐 이렇게 상부근, 하부근이 있고 이렇게 늑근들로 이런 거 쫙쫙 감싸주죠. 만약에 보에 대해서만 보면요, 이럴 때 이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니까 압축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양옆에서 누르는 힘이죠. 위아래든 어느 방향이든. 근데 이게 또 당기는 인장에는 약해요. 뚝 끊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석고로 이런 형태로 만든다 그래봐요. 뚝 하면 부러지잖아요. 반대로 누르는 힘에는 좀 강하지만,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철근은 이제 인장에는 또 강해요. 누르면 막 구부러지고 하지만 당기는 힘에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석고로 만든 형태에다가 속에다 철사를 집어넣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기는 힘에도 강하고 인장에도 강하고 누르는 힘, 압축에도 강하고 요런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쫙 붙어 있는데 이게 철근이 쏙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철근 사진에서 보시면 표면이 우둘두둘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착력을 증대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뽑아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둘이 더 찰떡궁합인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 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 열이 가해지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이나 겨울에 조금씩 모든 물체들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더워서 늘어나도 같이 늘어나고 겨울에 추워서 줄어들어도 같이 줄어드니까 이런 콘크리트와 철근이 이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둘이 합쳐져서 최강 구조체를 이룬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으면 별 탈이 없어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철근은 말 그대로 철이에요. 철이다 보니까 외부 요인이나 환경에 약해요. 우리 철 같은 거 물만 살짝 닿아도 녹이 잘 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철근은 녹슬면 끝, 녹슬면 바로 수명은 끝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요 콘크리트는 철근을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의무,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 요 피복 두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피복 두께. 자, 요 부분을 제가 요 끝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그려 볼게요. 단면을 보면 복 끝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철근이 있겠죠. 이때 요 철근의 표면 그리고 요 콘크리트의 표면 요 사이의 거리를 이제 피복 두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뭐 위에도 철근이 만약에 쭉 있으면 다 요게 피복 두께예요. 요게 결국은 우리 피복 말 그대로 피복 전선 겉에 이렇게 고무로 감아져 있죠. 플라스틱으로. 그런 것처럼 철근을 감아놨다 이거죠. 이게 이름 보만이 아니고 우리 벽에도 쫙쫙쫙 배근이 되잖아요. 이게 이중으로 배근이 되죠. 그랬을 때 벽면과의 요 거리들, 철근과의 거리들, 바닥판도 마찬가지예요. 바닥판에 쭉쭉쭉 배근되고 요거와 슬래브 상부나 하부의 요 거리, 철근 표면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피복 두께인데 요게 너무 얇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이제 철근을 보호하기 힘들어지고 외부의 요인들이 침입하기가 쉽겠죠. 꼭 물뿐만이 아니에요. 물,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습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도 충분히 녹슬 수 있어요. 철근을 밖에다 잘못 보관하면 철근 주위에 녹이 싹 슬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취약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불이 나면 굉장히 심한 열을 이제 폭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에 의해서도 이 철근이 보호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일정 두께는 있어야 된다. 철근이 열을 받기 시작하면 쫙 늘어나겠죠. 녹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 구조는 이미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화재로부터도 안전하려면 어느 정도 피복 두께를 지켜라. 이렇게 철근이 배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부어지는 순간 이렇게 철근 주변으로 이렇게 산화 피막이 형성돼요. 요거를 이제 부동태 피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녹슬지가 않는 거예요. 요 안에 보호막이 갖춰진 거죠. 막 복잡한 굉장히 화학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생략하고 이렇게 피막이 생겨서 이제 굉장히 안전한 구조체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피복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요걸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는 처짐이나 이런 크랙들이 막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데 크랙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여기로 다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피복 두께의 기준이 있어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보시면 피복 두께의 최소값, 그래서 부위 및 철근의 크기로 나눠져서 뭐 수중에 치는 콘크리트, 물 안에다가 치는 콘크리트는 피복 두께가 이렇게 10cm, 100mm나 돼요. 가장 위험하겠죠. 물 안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교량의 기둥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한강다리 지나가면 그 아래 기둥은 물 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소 10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는 80 이상 해라.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그리고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를 이제 이렇게 철근의 직경으로, 그러니까 지름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두께를 또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요 내용은 지붕, 바닥, 슬래브, 그리고 비내력벽이 실내에 있을 때, 실외에 있을 때 이렇게 얼마 이상씩 해라. 그리고 기둥, 보, 내력벽이 실내일 때, 실외일 때 구분을 해놨고요. 또 흙에 접하는 부분일 때, 옹벽일 때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쭉 해라. 그리고 밑에는 뭐 마감이 있을 경우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해야지 그래도 안전하게 오랫동안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호만 잘 되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철근 콘크리트 수명은 뭐 100년 이상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피복 두께의 목적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겠죠. 구조, 여유있게 철근을 덮어서 구조 내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요 두께가 부족할 때는 요런 응력이 작용할 때 크랙이 생겨서 부착되는 요 부위에 이제 탈락을 야기할 수가 또 있고, 녹이 생겨서 또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에 강해야 되죠. 그리고 내구성, 여러가지 이제 외부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인들로부터 철근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콘크리트 시공시,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유동성, 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콘크리트에는 뭐 물, 시멘트, 모래 플러스 이제 골재가 들어가요. 골재, 자갈 같은 거죠. 자갈 같은 게 요 철근과 여기 이제 거푸집이 생기겠죠. 거푸집, 요 형태를, 콘크리트 보 형태를 잡으려면 거푸집이 생길 텐데, 요 거푸집과 요 철근 사이의 공간이 좁으면 요런 골재들이 들어가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잘 양생이 돼야 되는데, 골재가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요 사이에 좁으면 걸리면 이게 막혀버리면 요 안에 공간이 뜨겠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철근도 보호도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 간격은 유지해야 골재들이 다 들어가서 요 부분이 콘크리트 타설이 잘 메꿔진다, 요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바로 요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요거는 이제 바닥 슬래브에 배근을 한 상태인데, 요 바닥 거푸집 위에다가 이렇게 스페이서를 끼워두고 그 위에다 철근을 딱 껴 넣으면 공간이 자동적으로 벌어지겠죠.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바닥과 철근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군데군데 껴놓기도 하고, 또 이런 거가 있죠. 이건 콘크리트로 만든 건데, 요거는 왜냐면 아까 그 제품은 플라스틱이라 왠지 이제 콘크리트와 이질적인, 이질제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너네 콘크리트끼리 일체화되라, 이런 측면인 거죠. 그리고 요 스페이스는 딱 봐도 이제 벽에 대한 거겠구나, 요거 아시겠죠? 요 철근이 이제 벽철근 배근된 건데, 이중으로 안과 밖으로 격자형으로 또 배근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요런 스페이스를 껴놔서 여기 이제 콘크리트 벽 거푸집이 요렇게 생길 텐데, 요 스페이스를 설치함으로써 여기 간격이 요만큼이 생기겠죠. 철근과 요 바깥으로도 요 안쪽 벽체 여기하고도 당연히 간격이 또 벌어질 것이고요. 여러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자, 상부근에는, 바닥 슬래브 상부근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사용해 놨고 위에 높이 떠 있으니까, 하부에는 아까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를 써놨죠. 하부근은 아래에 있어서 높이가 낮으니까.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현장에 쓴 건데 쭉 이렇게 받쳐 놔야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피복 두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엔 요 사진을 이제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이 또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 2부로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 하나, 여기 요 부분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요 끄트머리
하부 쪽이 탈락된 거죠. 여기도 사실 거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와 여기에 지금 생긴 요인이 달라요. 이런 콘크리트의 탈락이 생긴 이유가 다릅니다. 여기는 많이들 그냥 딱 봐도 사진만 봐도 아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근데 여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부터. 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저희 뒷 발코니에서 이렇게 허리를 내밀어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위를 찍은 거죠. 요 부위. 그리고 너무 어두워 가지고 제가 좀 밝혔어요. 그랬더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철근이 노출이 돼 있죠, 역시나. 그리고 녹이 쓸어 있습니다. 이렇게 녹이 쓸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 철근에 녹이 쓸면 200%나 부피가 팽창한다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철근이 들어 있는데 녹이 쓸어서 이렇게 부피가 팽창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다 떨어져 나가겠죠, 크랙이 가면서. 이게 딱 이거예요. 물이 얼어서 부피가 커지는 게 한 9% 정도, 그러니까 약 10% 정도 부피가 팽창한다 그래요. 근데 이 철근은 200%가 팽창을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철근이 왜 녹이 쓸었냐, 요걸 따져봐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저는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요 부분을 제가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 살짝 움푹 들어간 거 보이시죠? 들어가서 음영이 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되는 단면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발코니를 이렇게, 요것이 바로 이제 제가 그 중요한 요소라 그런 거, 물 끊기 홈입니다. 이게 홈, 물 끊기 홈, 물을 끊어준다,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발코니를 쫙 자른 단면을 여기다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슬래브가 올 것이고요. 좀 크게 이 부분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위로 상부로 턱이 생길 것이고, 하부로도 이렇게 턱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요 끝에를 이렇게 홈을 파놓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렇게 이제 홈이 파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샤시가, 창이 이렇게 틀이 생기고 요 아래 형성이 되고 유리가 이렇게 껴질 것이고, 위로도 마찬가지겠죠, 위로도. 그런데 이때 이렇게 홈을 파놔야 비가 왔을 때 벽을 치고 흘러내리다가 여기로 말려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 샤시까지 진입을 못하고 여기서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제 요 샤시에 있는 실리콘들이 2차적으로 막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의 경우죠, 내단열인 경우. 근데 만약에 외단열이라 이렇게 겉에 마감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봐요. 마감이 생겨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겠죠. 이럴 때도 마감재 요 끝을 이렇게 빼서라도 물이 내려오다가 타고 안 들어가고 뚝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물 끊기 홈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물 끊기 홈은 간단해요. 이렇게 거푸집을 짤 거 아니에요? 거푸집을 짜고 여기에다 이렇게 각재를 하나, 나무 각재를 하나 대요. 긴 쫄대를. 이제 이게 길겠죠, 이렇게. 그래서 타설을 하면은 요 부분만 딱 비고, 나중에 이제 거푸집을 탈거하고 요 부분에 이제 목재나 요런 긴 쫄대 같은 거를 빼내면은 이렇게 홈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이제 물 끊기 홈인 거고요. 물 끊기 홈 이해 가셨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거꾸로 물 끊기 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물 끊기 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 물 끊기 홈 때문에 하필이면 이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시겠나요? 알려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물 끊기 홈이 이렇게 안으로 파여서 파인면이 오는데, 그 면하고 지금 노출된 이 콘크리트하고 면이 같아요, 거의.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다시 단면을 제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물 끊기 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철근 위치가 물 끊기 홈의 약간 바깥쪽에 위치해 있죠. 이 물 끊기 홈 면의 바깥쪽, 그리고 거의 면이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철근의 위치가 한 여기 정도로 바짝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잘못돼 보이죠. 왜? 지금 이 부분 콘크리트 면과 철근의 표면 사이의 거리가 이제 피복 두께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는 피복 두께가 안 나와요. 아예 그냥 안 나와 버리죠.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요 지점쯤 되겠죠. 요 지점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물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은 오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물론 바람이 진짜 막 심하게 불고 하면은 굽이 쳐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꼭 물만이 아니라 그랬죠. 공기 중에 습이나 산소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침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충분히 철근이 녹이 씁니다.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크랙이 이렇게 발생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는 콘크리트 면이 요 콘크리트 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가시죠?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만 사진을 더 옆으로 옮겨가 볼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더 웃긴 게 올라가서 가까이서 보니까 끝부분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딱 봐도 보수를 한 흔적이에요. 언젠가 한번 보수를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이 부분 탈락된 거 보면 보수를 했던 부분이 또 떨어져 나갔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보수를 할 때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물끊기움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요 면을 보시면 이 면을 쭉 덮어서 요 끝까지 계속 갔을 텐데, 여길 보시면 물끊기움 파놓지를 않았어요. 아까 그 단면이 이렇게 됐다 그럴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됐잖아요, 철근이. 그러면 어떻게든 이 물끊기움을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떡을 다 쳐버렸죠.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그럼 물이 또 타고 내려오다가, 자,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모세관 현상 때문에 막 타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깨졌던 부분이 그대로 또 다시 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지금 샤시도 보면은 요 물끊기움을 좀 벗어나서 밖으로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튀어나온 부분은, 요런 부분은 뭐 상관이 없는데, 요런 부분의 디테일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뭔가 매끈하지가 않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요런 사례들이 있어요. 뭐 샤시를 새로 공사했다거나 아니면은 물이 새서 이제 실리콘을 바르는데 다 떡칠을 한 거죠. 물끊기움이 요 끝에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건 보니까 샤시를 가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샤시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죠. 이렇게 있어서 기존에는 샤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걸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요 점점 샤시가 두꺼워지고 앞뒤로 단열을 위해서 변화가 되는 추세니까 이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샤시가. 물끊기움을 가려졌죠. 그리고 실리콘을 여기다 이렇게 채우고, 그러면 이 실리콘은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뭐 더위라든지 이렇게 외기에 노출이 되면 실리콘은 몇 년이 지나면은 수축을 해서 틈이 벌어지게 돼 있고, 꾸준히 그래서 보수를 사실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실리콘이 안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을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물이 타고 내려오다가 요 실리콘과 요 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이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어떻게 막 스밀지 모르는 거예요. 안으로 진짜 들어올 수도 있고, 샤시에 중간에 피스 박은 데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경로는 엄청 많겠죠. 샤시를 타고 들어온 물이 샤시에서 이렇게 옆 측벽을 타고 내려와서 안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 줘야 돼요. 지금 이런 데는 충분히 간격이 있어 가지고 물끊기가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가 구멍을 막은 것 같은 흔적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왠지 이거를 저는 처음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여기 측벽을 뚫었나 했는데, 위치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측벽을 뚫으려면 여기는 지금 한 슬래브 중간 정도 될 것 같고, 한 위쪽 턱이어야 되는데 턱 높이도 얼마 안 나와서 이쪽에다 에어컨, 그리고 배면 발코니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게 의문이긴 해요. 만약에 이쪽으로 물이 침투했다, 그럼 벽 타고 내부로 해서 이제 철근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복 두께가 안 나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일단 말씀드렸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요새 아파트들 저층은 이렇게 방범망 시공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 영상에서 보시면 요 창 바로 옆이 그 현관 진입부 지붕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붕 타고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사시던 분이 이렇게 창을 설치한 것 같거든요, 방범창을. 근데 보시면 여기서도 큰 문제가 있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요 벽에다 박은 피스들, 그리고 굉장히 또 하필이면 촘촘히 박았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박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꼼꼼히 시공을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안 좋은 선택이었죠. 이런 마감이 없는 노출 콘크리트에다가 피스를 박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거고, 이렇게 방범망을 설치를 하신다 그래도 다른 방법을 쓰셨어야 돼요. 차라리 안쪽에 설치를 하신다든가.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밖에 하시죠. 사실 안에 하기가 힘들고, 뭐 다른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벽면이 있고 안에 이렇게 철근이 배근이 돼 있을 텐데, 여기다 방범창을 이렇게 달고 피스로 딱 박아버리니까 이게 깊이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죠, 피스 깊이가. 그렇지만 살짝만 들어왔다 그래도 크랙이 생기고 거기로 물이 침투하기가 너무 좋죠, 물 및 공기가. 그러면 당연히 철근의 부피는 팽창하게 되고 그 압을 못 이겨서 콘크리트가 다 이렇게 깨져 나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뒤쪽으로 철창 때문에 겨우 붙어 있는데 사실 이건 다 탈락된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걸 보수하고 도색을 한다 그럴 때 저는 이 철창 자체를 다 떼내고 여기를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철근에 이른 녹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레진 몰탈 같은 거를 정말 밀실하게, 그러니까 꽉 제대로 채워가지고 쫙 메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려서 이제 그 위에다 페인트를 칠하면 또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네,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어 보긴 처음인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인데, 그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시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피복 두께에 대한 내용과 또 이런 물 끊기움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좀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 아닌 탐구를 해봤는데, 네, 아무튼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큐입니다. 오늘은 이제 Q&A 영상이고요. 굉장히 이것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댓글에 남겨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제목은 이제 철근 몰조인, 여기 몰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렸던 그 기초 철근 배근하는 영상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철근 이렇게 몰조인을 해도 되냐, 이거 감리가 보면은 대나웃이 아니냐. 이제 대나웃이는 이제 새로 싹 다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해 주셨고, 요거 가끔씩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제가 일단 구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또 해야 되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검색해 보시거나 그러면 잘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몰조인이 뭐냐? 몰조인, 이게 좀 애매하게 합성해서 쓴 말인데요. 몰은 이제 몰려있다, 조인, 이음인데 이음이 몰려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전수이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요런 바닥판에다가 철근을 배근하려면 쭉쭉쭉쭉 이제 격자로 일정 간격으로 보통 배근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200 간격일 수도 있고 300 간격일 수도 있고, 이제 구조 계산이 된 대로 우리는 배근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가로 세로 10m씩인 바닥판이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철근을 8m짜리 철근을 많이 씁니다. 뭐 그 이상도 있습니다. 9m, 10m, 뭐 12m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8m짜리 철근을 쓰는 이유는 더 철근이 길어버리면 운반이 어려워요. 엄청나게 긴 트럭이 있으면 여기에다 우리 보통 철근 쭉쭉 싣고 가는 거 도로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더 길어버리면 트럭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좁은 골목길 다니려면, 그쵸? 너무 큰 차들은, 긴 차들은 못 지나갈 수가 있어요, 골목을. 꼭 넓은 땅에서만 공사하는 거 아니죠? 동네 조그만 도로 옆에 땅에서, 이런 데서도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8m짜리 철근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보세요, 10m에 10m인 바닥판에 철근 배근을 하려면 8m로 모자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8m짜리 철근을 하나 깐 다음에 2m가 모자라요.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철근을 깔아가지고 요렇게 일정 길이만큼을 겹쳐서, 요거는 임 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 정해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배근을 하는 거예요. 그쵸? 요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쭉 8m짜리 오다가 모자라니까 또 하나를 덧대서 이음 길이만큼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음을 하겠죠? 그래서 쭉쭉 이렇게 이어오는 겁니다. 배근을 뭐 300 간격이든 200 간격이든 이렇게 해서 해올 때 보시면 이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렸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물 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완전히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요쪽에서 한번 이었으면 쭉 와가지고 요쪽에서도 한번 있고 요렇게 지그재그로 요렇게 이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 방에다 그냥 한 곳에서 이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음 부분이 아무래도 온전한 철근보다는 뭔가 구조적으로 좀 취약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또 한쪽에다 이렇게 몰려있으면 지그재그로 있는 것보다 더 좀 불안한 느낌이 왠지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결국은 물조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A급 이음과 B급 이음이 나와요. 여기서. 그럼 A급 이음은 쉽게 얘기하면 정착 길이, B급 이음은 정착 길이에 곱하기 1.3배 여유치를 더 둔 거예요. 이 정착 길이라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가 딱 철근을 물고 있잖아요. 그 물고 있을 때 얘가 빠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그 정착 길이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A급 이음은 이 정착 길이만큼만 이어도 되고, B급 이음은 정착 길이보다 거기에 1.3배,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0.3배를 더해서 길게 하라는 거죠. 얘가 1m면 얘는 1.3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A급 이음이 뭐냐? 굉장히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배치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 결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그리고 소요 겹침 이음 길이 내에 있는 겹침 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굉장히 어렵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구간에서 그 원래 설계된 철근량의 2배 이상으로 배근을 하거나, 또 여기에서 그 이음 되는 개수가 2분의 1 이하여야 된다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최소한도로 지그재그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철근량을 2배 쓴다는 것 자체가 철근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A급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음이라고 보면 되고, 이 A급 이음이 아닌 경우를 그냥 B급 이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A급 이음을 기준으로 철근 배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B급 이음을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0.3배를 플러스해서 여유치를 둬가지고 이음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급 이음으로 여기를 1m로 이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B급 이음을 사용하니까 여기를 1.3m로 길이로 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전수 이음으로 그냥 난 여기에다 다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장철근의 B급 이음 기준으로, 이게 구조, 제가 예전에 구조도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앞에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철근의 강도, 그리고 철근의 직경,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따라서 그 표로 다 세분화돼서 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딱딱 맞는 거, 해당되는 거 골라서 쓰면 돼요. 그럼 막 1.5m도 되고 1.8m도 되고 막 그래요. 철근이 굵어지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우리는 B급 이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에 몰려 있어도 상관없다.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평면이 간단할 때는 그나마 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막 평면이 이렇게 복잡해요. 막 복잡하고 여기에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고 여기 뭐 계단이 있어서 뭐 이런 E형 형태의 저기가 있는데, 여기를 일일이 또 맞춰가지고 이음을 여기 했다 여기 했다 여기 했다, 여기는 또 모양이 달라지는데 여기 했다 여기 했다 여기 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쵸? 그 현장에서 제가 맨날 보여드리지만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무거운 철근 들고 낑낑대면서 막 날르고 하는데 그거 막 맞춰가지고 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좋은 이렇게 의견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